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10월 19일 저녁 6시 반,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번동을 연결하는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낯선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게도 총성이에요. 터널이라고 해서 혹시 굉장히 외진 곳을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긴 엄연히 서울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심지어 지하철 4호선 수유역과는 300m 정도만 떨어져 있었고요. 또 차가 오가는 길도 인접하고요. 게다가 당시는 6시 반, 퇴근 시간이라 오가는 행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데서 총성이라뇨. 오페산 터널 총격. 이날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민간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먼저 범인은 46살의 남성 성병대였습니다. 도대체 중년 남성이 왜 총까지 들고 거리로 나왔는지 그의 삶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200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요. 자, 이 말은 집행유예 기간, 즉 4년 동안 동종 범죄나 유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바로 감옥엔 안 갑니다. 근데 그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병대가 또 청소년 강간을 저질렀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사실 그가 처음에 저지른 그 특수 강간, 이 말 자체가요,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폭력이 수반된 더 질 나쁜 범죄입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이런 사람한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것도 좀 그렇죠. 잠자코 살라고 내려준 그 기간 동안 또 미성년자를 강간한 거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성병대는 징역 5년형을 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번엔 복역을 하던 중에 교도관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습니다. 게다가 동료 재소자 음식에 약을 탔다 이런 누명을 씌웠대요. 그래가지고 또 징역 8개월이 추가됐고요. 참, 그야말로 교도소 안팎에서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데요. 그런 그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온 때는 거의 10년이 지난 2012년 9월. 당연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성병대가 이것도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해요.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죠. 성병대는 교도소에서 나온 후에 2013년 원래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번동에 터를 잡아요. 처음엔 떡집에서 일을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뒀고요. 이후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큰 손해만 봤습니다. 2015년 5월부터는 가진 돈이 몽땅 떨어졌고 생활고에 시달려요. 살고 있던 원룸의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하물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보증금 300만 원 중에 70만 원만 좀 먼저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예요. 연체된 그 월세는 남은 보증금에서 까달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 나랏돈도 잘 받아먹었습니다. 성병대는 강북구청과 또 번동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았어요. 그 덕에 3개월간 약 1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타는데 결국 이것도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해지기 시작했죠. 이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할 텐데 성병대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경찰의 사주를 받고 자기를 음해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 성병대가 생활고에 삶이 굉장히 궁핍해지니까 원망하던 화살이 엉뚱한 곳에 간 겁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되짚었죠? 여러분, 그게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그게 성범죄, 그걸 저질렀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병대의 생각은 달랐어요. 엉뚱하게도 자기를 체포한 경찰로 화살이 향한 거예요. 경찰을 원망해요. 게다가 지금 전자발찌 차고 있잖아요. 이게 경찰이 자기를 못살게 굴려는 목적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에 가더라도 경찰이 내 직장의 사장을 다 사주해서 나를 음해할 거라는 피해망상까지 확대된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점점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쳤느냐. 이 사람이 나는 애초부터 잘못한 게 없어.
난 누명을 쓴 거야.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생각이 막 오만 방향으로 간 겁니다. 심각해요. 그러면서 성병대는 자신은 언젠가 경찰에 의해 암살당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 전에 먼저 경찰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2016년 5월 강북구의 한 가게에서 20cm가 넘는 회칼 4자루를 구매했어요. 흉기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병대가 원래 경찰한테 총을 빼앗을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총 사용법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보통 소지하는 것과 유사한 리볼버 형태로 된 비비탄 총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살상용으로 개조하기 시작해요. 그 총기 개조 방법을 막 학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인터넷 동영상을 뒤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경찰들이 나중에 이 성병대가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검증한 겁니다. 언뜻 보면 좀 조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력은 대단했다고 해요. 경찰이 실험을 해봤는데 이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인간 근육의 강도와 비슷한 젤라틴 블록을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무려 34cm나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급소에 맞으면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위력인 거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이 총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대표적으로 화약입니다. 화약 자체는 일단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게다가 성병대는 전과자여서 더더욱 쉽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화약을 구했냐? 이것도 참 황당한데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갖고 노는 폭죽 있죠? 성병대가 그걸 잔뜩 사모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화약을 일일이 긁어 모아요. 또 탄환은 쇠구슬로 대체했고요. 아예 작정하고 정말 총기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이 정도 열성이면 차라리 이 일을 하지 그랬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성병대가 만든 총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파이프 하나당 쇠구슬이 하나씩 발사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딱 봐도 파이프 개수가 상당해요. 최대한 많이 쏘고 싶었던 거죠. 한편 성병대가 원한을 품은 건 경찰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2월에 같은 동네에서 한 차례 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때 만난 부동산 업자 60대 여성 이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이전부터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게 말을 걸었죠. 실제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이 당황해하면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라면서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이때 성병대는 이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앙심을 품게 되죠. 성병대가 이사한 곳은 부동산이 위치한 건물 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침 또 가까워요. 게다가 관리 문제로 이 씨와 성병대가 또 사소한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병대는 더 강한 적개심을 품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는 이 부동산 중개업자 이 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언제든 암살할 수 있는 비밀 경찰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또 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직접 그녀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면서 2016년 10월 17일 직접 그녀에게 술 한 잔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이 씨는 나는 술은 안 먹어요 하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성병대의 머릿속에는 그럼 그렇지. 너 비밀경찰 맞구나? 와, 여러분, 사건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틀 뒤인 10월 19일 저녁 6시. 성병대는 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번동의 부동산 앞에서 그녀가 퇴근하고 나오길 기다려요. 이 씨가 문을 잠그고 이제 퇴근을 하던 길에 조심히 그녀를 따라갔고요. 바로 옆에서 틈을 보고는 사제총 한 방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조준에 실패했어요. 대신에 길 건너편에 지나가고 있던 무고한 행인 71세 이 씨가 총알에 복부를 관통당합니다. 날벼락인 거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돼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한편 지금 부동산 업자 이 씨는 총을 맞을 뻔한 거잖아요.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했죠. 성병대가 집요하게 쫓아왔고요.
여기서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꺼내더니 이 씨의 머리를 5번이나 가격합니다. 그녀는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기절했어요. 이때 성병대는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죽었다고 여기고 공격을 멈췄는데요. 이후 빠르게 도주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추적을 당할 거니까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도 끊어냈어요. 그렇게 향한 곳이 최초 현장으로부터 50m가량 떨어진 옥패산 터널입니다. 그는 터널 옆 풀숲에 일단 몸을 숨기게 돼요. 한편 이 사람의 도주를 목격한 많은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강북경찰서는 6대의 순찰차를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터널 근처에 도착한 이들은 번동 파출소 소속 54세의 김창호 경감, 그를 포함한 2명의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총격이 아니라 폭력으로 접수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경찰들 중 누구도 방탄복 같은 기본적인 방어 도구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김창호 경감이 먼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성병대가 몸을 숨긴 그 숲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는데 순간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병대가 쏜 거죠. 이 총알이 5m 거리에서 발사되었고 김창호 경감의 몸통에 박혔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김 경감은 흉부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함께 출동하신 다른 경찰관분은 재빨리 몸을 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죠. 그런데 성병대의 총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에 경찰차들이 도착했잖아요. 6대나 지금 여기 왔으니까요. 그러는 족족 사제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도 대응 사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때 경찰이 발사한 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 이 중 2발이 성병대를 맞추긴 했는데 그는 이미 방탄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약 10분간 숨막히는 교전이 이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와중에 뜻밖의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병대를 붙잡는데 사실 가장 큰 공을 세운 건 한 시민이었는데요. 당시에 인근에서 건설 노동자였던 56세 김 씨, 그리고 33살의 이 씨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팡탕탕 막 총성이 들리니까 뭔 일이야 하고 주시하게 되잖아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김 씨는 성병대가 경찰과 막 대치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풀숲 뒤로 다가가서 그를 뒤에서 덮치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이후엔 인근 상가 사람들도 합세해서 결국 성병대를 제압하는데 힘을 보탰죠. 그렇게 잡힌 성병대는 헬멧 그리고 방탄복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소지품을 보니까 더 놀라워요. 무려 17정에 달하는 사제총기와 칼 7자루, 그리고 사제폭탄 1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야말로 작정한 테러범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병대는 저지됐지만 이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순직하셨고 또 시민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자, 이 사건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일단 성병대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피해 망상에서 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가 심각한 편집증적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살상용 무기를 제작했잖아요. 그걸 또 범행에 이용했고 모든 걸 계획했고요. 이 점이 참작된 거죠. 따라서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근데 이게 억울했나 봐요. 성병대가 항소를 했죠. 그러면서 재판장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역시나 그에겐 무기징역이 내려졌고 확정되었는데요.
이때 재판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그리고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재판에서도 지적되었듯 이 사건에서 정말 안타까운 점은 그 경찰관의 사망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로 인해 많은 시민들도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망하신 김창호 경감님은 정년을 겨우 6년 남긴 베테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근데 만약 그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방탄복망 입고 계셨더라면 이런 비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찰은 그때부터 순찰차에 방탄복을 필수로 배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네 순찰하다가 총알 맞을 일이 있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여러분, 국내에서 총기 사고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고한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그 수많은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음에도 시민이 나서야 할 만큼 이 진압이 더뎠던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병대 물론 총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래도 경찰도 무기를 갖고 있긴 했죠.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모르는 고충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규정인데요. 먼저 그 당시의 규정상 경찰은 흉기를 든 범인을 만나면 무조건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투항하세요 이렇게 3번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성병대는 빠르게 총을 발사해버렸죠?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또한 경찰관은 무조건 범인의 하반신에만 총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래요. 상반신에 총을 맞을 경우에는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피하려 하는 거겠죠? 근데 당시의 성병대는 풀숲에 몸을 가린 채였어요. 그러니까 하반신만 맞춰야 되는데 경찰은 쉽사리 대응 사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정을 다 물론 지켜야겠지만 이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규정을 지키다 보니 경찰은 정작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던 게 아닐까요? 대한민국 경찰, 그들은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경찰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자 아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2월 25일 아침 8시 14분 세종시 장군명 금암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인데 이곳은 인근에 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이 자주 오가던 장소죠. 평소처럼 손님들이 닥칠 아침 시간에 갑자기 편의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머지않아 소방관이 출동했죠. 그런데 여기서 작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2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화재가 난 곳이고 또 다른 곳은 대학교 바로 밑에 있던 곳입니다. 전화상으로 대학교 근처 편의점이에요. 이렇게 접수를 받은 소방대가 위치를 혼동했고 이후 현장 도착이 다소 늦어졌죠. 어쨌든 소방대원이 제대로 편의점에 도착한 뒤 화재는 금세 진압됩니다. 하지만 끔찍한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52살의 남성 송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편의점 사장이었는데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사인입니다. 화재로 숨진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는 총상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님을 즉각 인지했죠. 아니, 총상이라뇨. 강력 사건입니다. 아니, 그럼 화재는요? 범인이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일부러 방화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머지않아 수상한 차량 한 대를 발견했어요. 편의점에서 불과 약 1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산타모 차량이었죠. 내부를 살펴보니까 안에 사냥용 엽총 한 정이 들어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차의 주인이 용의자라는 게 직감됩니다. 하지만 차주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요.
세종시에서 벌어진 이 총격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 화재가 난 편의점에서 약 50m 떨어진 가정집에서도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것도 무려 2구나 말이죠. 집 안방에서는 74살의 남성 김씨가 발견되었고 또 그 집 앞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50대의 남성 김씨가 숨져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었어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편의점에서 불이 나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발생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범인이 먼저 가정집에 와서 2명의 남성을 각각 총으로 쏴서 죽인 후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가서 주인 송 씨를 살해한 후 불을 지르고 달아난 정황입니다. 아니, 저기 피해자 3명과 총을 휘두른 범인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사이였을까요? 일단 범인은 금세 특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선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죠. 바로 차에 남아있던 엽총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서 총기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거기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출고를 할 때도 경찰서에 수렵 신고를 해야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문제의 엽총은 사건 당일 새벽 6시 26분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출고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이 총기의 주인은 50세 강 씨였고요. 그는 그날 엽총 2정과 실탄 32발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가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경찰이 우려하는 건 다른 거였습니다. 총 2정을 가져갔잖아요. 즉 현장에서 발견된 엽총 말고도 그는 지금 또 다른 엽총 1정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때문에 인근 군부대까지 총동원되었고 일대 진입로를 봉쇄하면서 범인 추적에 총력을 다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 아침 10시 6분 이 화재가 난 지 2시간 만이었는데 편의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금강의 갈대숲에서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그는 경찰들이 쫓고 있던 용의자 강 씨였죠. 사체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그의 배 위에는 엽총 1정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동 거리로 추정해봤을 때 총격 사건을 벌이고 약 1시간 후인 아침 9시 반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취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강 씨는 왜 하루아침에 3명을 살해한 건지, 경찰은 강 씨와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주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꼬이고 꼬인 관계 속에 중심에 있는 한 여성이 떠오르게 되죠. 그녀는 바로 편의점 사장 송 씨 외에 이곳을 함께 운영하고 있던 여주인이었습니다. 48살의 김 씨였죠. 송 씨의 현재 연인이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앞서 집에서 숨진 부자의 딸이자 여동생입니다. 범인과는 무슨 관계였냐고요? 죽은 강 씨와는 과거 연인 사이였죠. 자, 정리를 하자면 강 씨가 헤어진 연인 김 씨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의 현재 애인 편의점 사장과 또 근처 자택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오빠까지 모두 살해한 정황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에 김 씨는 다른 지역에서 세종 쪽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의 강 씨와 김 씨의 관계는 꽤나 진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거를 했는데 사실혼 관계나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하지만 사건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2013년 8월 이별했습니다. 이별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에 잡음이 있었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함께 축적해온 재산이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겼는데요. 특히 그중 하나가 편의점이었습니다. 이 편의점은 김 씨, 그러니까 여성 김 씨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연인이던 시절 강 씨 또한 이 편의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이별하고 나서 강 씨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이때 김 씨의 아버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강 씨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예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신과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구했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자, 사실상 김 씨 가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금전적인 관계가 유지되니까 결코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 분쟁이 벌어지던 사이 김 씨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오빠 역시도 편의점을 공동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강 씨가 분노에 치밀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게다 새로운 남자까지 끌어들여서 다 해먹으려고 해? 이렇게 강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이후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그는 자신의 거주 관할지인 수원 태장파출소에서 사냥용 엽총 2정을 보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3일 돌연 여기에 있던 엽총을 사건 현장과 가까운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엽총은 여기에 보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5년 2월 25일 새벽 6시 25분 그날 강 씨는 수렵복을 다 챙겨 입은 채로 신관지구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엽총 2정을 출고하게 돼요. 여기까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날 지구대에서 찍힌 모습을 좀 볼까요? 그가 경찰서로 들어왔죠.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엽총 2정을 지구대에서 출고하게 됩니다. 사건 직전에 지구대에 도착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경찰분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후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곧장 세종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 애인 김 씨 집 근처에서 대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 김 씨의 오빠가 출근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차에 올라탄 순간 강 씨가 엽총을 당겼고 그대로 살해합니다. 근데 하필 그날 차에는 김 씨의 오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아들도 함께 있었죠. 그나마 강 씨의 목표는 오직 오빠였기 때문에 아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빠만을 조준해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중이었던 김 씨 아버지를 마주했고 즉각 총으로 살해합니다. 사실 이때 현장에는 아버지의 지인도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쏘지 않았죠. 이후 강 씨의 폭주는 계속됩니다. 다음으로 차를 몬 곳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문제의 그 편의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 씨의 현재 애인 그 송 씨를 마주쳤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또다시 방아쇠를 당겨요. 그렇게 처참한 살상이 끝나고 웬일인지 그는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편의점 곳곳에 신호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도주했죠. 금전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던 편의점이었기 때문에 다 파괴해버리고 싶었던 건지 혹은 송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싶었던 건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아버지를 살해할 때 현장을 목격한 성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고 도주하기란 건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그는 인근에 있는 금강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경찰은 강 씨가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미리 사건 현장과 가까운 데다가 총기를 옮겨둔 점, 이게 가장 강력했죠. 또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그들만을 조준하고 살해했다는 점에서도 이게 단순히 우발적으로 끌어오른 살기를 참지 못했다고 보긴 힘드니까요. 하지만 정작 용의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범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죽은 피해자들의 유가족이자 또 연인이었던 김 씨에게는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절망적인 날이었겠죠. 여러분, 총기 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편의점이라는 이 익숙한 장소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 당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날은 인근에 있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신입생 OT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또 인근 중학교도 등교일이었고요. 하지만 이 두 학교 모두 서둘러 일정을 취소했죠. 그 외에서도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총기 사고였으니까 당연했겠죠. 한편 범인 강 씨가 총기를 입고한 이 충남 지역엔 수렵이 가능한 지역이 없다고 해요.
근데 조금 따져보면 그가 갑자기 수원에서 이 충남 쪽으로 총기를 이동했을 때 범행은 어쩌면 이미 계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총기는 주거지나 수렵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의 경찰서 어디에서나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지구대에서 총을 가지고 나갔다는 점이 이 사건이 더 소름 돋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에게 유난히도 익숙하지 않은 총기 사건이란 주제가 여기서 끝인 줄 알았겠지만 심지어 이틀 후에 또 발생합니다. 이번엔 화성시였는데 아주 비슷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2015년 2월 27일 아침 9시 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단독주택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은 75살의 전 씨였는데 자신의 형 집에 침입을 해서 사냥용 공기총으로 형과 형수를 살해했어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총 3명을 살해합니다. 이후 자신의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범행 동기는 가정 불화였는데 범인은 사건 직전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져왔다라는 점이 앞서 편의점 사건과 너무 유사하죠. 정말 단기간에 벌어진 2건의 총격 사건. 즉각 국내 총기 관리 실태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두 사건에서 밝혀진 맹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하긴 해도 막상 가지고 나간 다음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겠죠. 애초에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더 까다롭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생겨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기 문제가 참 한국에선 워낙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려하는 목소리조차 크게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더 많은 총기 사고가 발생해야 그제서야 허둥지둥 규제를 강화하는 걸까요? 모르셨겠지만 실제 국내에선 매년 10여 건 이상의 총기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요, 불법으로 해외에서 총기 부품을 반입한 후에 이걸 다시 조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어디서 어떤 불법 총기를 소지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총기 사고. 이건 해외 뉴스에서나 들었지 한국의 문제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사각지대는 아닐까요? 저는 사건 자체가 그저 비극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약점을 침투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걸 바로 고쳐야만 이렇게 사건을 되짚는 것도 더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총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소지 허가,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절실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